여러분, 우리 조선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의 왕릉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경기도 여주인데요. 여주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손꼽히는 게 신륵사, 명성황후 민씨의 생가, 그리고 바로 이제 아주 중요한 곳으로 세종대왕과 그 부인 소원왕후 심씨가 함께 묻혀 있는 합장릉 영릉입니다. 그래서 이 여주에서는 세종로라는 명칭도 있고 세종대왕에 대한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이 여주에 많이 남아있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원래 세종대왕의 무덤은 여주가 아니었어요. 여주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손자인 예종대에 이르러서 세종의 왕릉을 옮겨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과연 그 상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조선의 8번째 왕, 그 예종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조선의 8번째 왕 예종은 세조의 아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아니에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왜 첫째가 아닌 둘째 아들이 왕이 됐을까요? 1457년에 바로 세조의 맏아들인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동생인 예종이 세자의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자가 되었을 때 예종의 나이가 8살이었고 세자 수업을 계속 이제 잘 받아나가요. 또 15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세조의 명령에 따라 조회도 참여하면서 앞으로 왕이 될 수업들을 계속 잘 받아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세조가 또 말년에는 피부병 등 또 몸이 안 좋았을 때 아들인 예종이 직접 정사를 맡으면서 잘 해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왕 예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예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19살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훈구파 세력들, 그리고 이들 대신들은 세조 시절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파워가 센 상황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 대신들과 세자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제 세조가 승하한 후에 올리는 묘호와 시호를 정하는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묘호는 왕이 돌아가신 후에 종묘에 신주를 모실 때 이 왕의 업적을 딱 한 글자로 표현을 해서 어지셨다 인종, 학문에 뛰어나셨다 문종, 아주 바르셨다 정조, 이런 방식의 이름을 묘라 그러고요. 돌아가신 후에 이분의 어떤 공덕을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서 총명하시고 인재하시고 이렇게 묻는 걸 우리가 시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도 고위직을 했다거나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이런 인물에도 우리 흔히 시호는 들어가는 거죠. 일반 사람이 묘호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호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렇게 되면 충무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시호가 되는 거고, 율곡 이 선생 또는 퇴계 이항 선생, 이런 또 이 학자들은 대부분 문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과정에서 왜 대립이 일어났냐 하면, 대신들이 이러이러 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올라온 묘가 신종, 예종, 성종,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종이 강력하게 세조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 때 이미 세자를 썼잖아요. 조는 원래 창업한 왕에게만 붙이는 호칭인데,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게 관례적으로 보면 계승한 왕들은 대부분 종으로 써야 되는데 조로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지만, 이 예종은 아버지 세조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강조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호 같은 경우도 보통 8글자를 많이 해요. 근데 예종은 세조의 업적을 표현하기는 이 글자 8글자로는 너무 약하다. 결론적으로 20글자로 확정을 해요. 승천체도 열문영문 지덕영공 성신명예 흠숙인효. 예종이 이것을 결과적으로 관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예종은 왕실의 친인척이라든가 권세가들에게 드나들면서 이권을 청탁하는, 요즘으로 치면 청탁금지법 같은 거예요. 이런 청탁을 하게 되면 극형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이것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강단 있게 보였던, 그야말로 세조2처럼 초반에는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일이 바로 할아버지 세종의 왕릉을 옮기는 일이었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옮길 천자를 써서 철릉이라고 하는데, 사실 조선시대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왕릉을 옮긴다라는 것은 재정도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이거 쉽지 않는 일이에요. 또 많은 또 백성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무덤에 있는 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운반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무덤 자리로도 또 이 선정을 해야 되고, 처음 조성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선택된 곳이 경기도 여주인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이 왕릉들 보면 지금 경기도 구리시라든가 고양시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여주는 꽤 멀죠. 철릉을 하게 되면 먼저 명당 지역을 풍수지리에 능한 사람들을 이제 파견해가지고 보고를 받아요. 또 대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고의 길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곳이 바로 경기도 여주인데, 비록 거리는 멀지만 여주가 그 선택이 된 데는 바로 한강의 물길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한강 잘 보시면 남한강 물길이 저 중주 쪽으로 시작을 해서 여주를 거쳐서 양수리에서 북한강하고 합류해서 바로 이 서울을 쭉 관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댐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배로 다 통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대로 다 뱃길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한강 뱃길은 요즘으로 치면 거의 고속도로 KTX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거리는 멀지만 왕릉을 조성하고 훗날 왕들이 참배를 하러 가거나 왕릉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강의 뱃길을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주가 선택이 되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세조도 추진하려 했지만 이게 완성을 보지는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종이 이것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이렇게 옮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곰방물이 새잎처럼 갈라졌다라든가 손이 끊어지고 마다들을 잃는다. 바로 이런 내용이 나요. 후사가 끊어지고 장자가 훼손되는 자리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풍수지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 무덤 자리가 안 좋다라는 의견이 대두됐지만, 세종은 워낙 아버지 무덤 옆에 가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절사손장자라는 예언에 너무 맞아떨어지게 첫째 아들 문종 일찍 돌아가셨죠. 문종의 또 적장자였던 단종 세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죠. 거기다가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 역시 20살에 요절을 했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예종의 첫째 아들 인성대군도 일찍 죽어요. 이거는 정말 징크스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예종 때 와서는 무덤을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또 이 세종의 왕릉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전까지 조선 왕릉의 대표적인 그 조성 방식은 석실이라 그래가지고 돌방에다가 시신을 담은 관을 안치했는데, 이 세종의 영릉은 구덩이에 쾌하고 모래를 덮어가지고 조립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획격이라고 하는데, 이 획격으로 조성하면 석실보다 노동력이라든가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다 사용을 했는데 난간석만 있어요. 그리고 또 병풍석이 가장 이 무덤에 사용하는 큰 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 왕릉의 간소화가 적용된 그런 방식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조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내 왕릉을 조성할 때는 석실을 만들지 말고 획격으로 만들라. 그리고 병풍석을 조성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만든 무덤이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 가면 세조의 무덤인 왕릉이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종이 철릉한 영릉도 예종 때 조성하니까 이 뜻을 따라서 왕릉이 상당히 간소화해졌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생각보다 예종이 상당히 그래도 만만치 않은 왕이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공신들의 세력이 아주 강력했던 거예요. 사실상 세조부터 성종대까지 공신 책봉이 5번 이루어졌고, 이거 상당히 많은 사례예요. 그 과정에서 한 명의 같은 인물은 5번의 공신 책봉에서 4번을 1등 공신에 오르는 등 이런 공신 세력이 상당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공신들 입장에서도 이 예종이 어린 왕이 오르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특히나 구공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공신들이 한때 약간 그 세력을 잃었던 때가 있어요. 바로 이시의 난 때 뭔가 주춤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시의 난을 평정했던
남이 장군 같은 신공신 세력도 주목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세조가 또 말년에 이르다 보니까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도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바로 이 예종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세조 말년에 원상제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역대 재상을 역임했던 이런 사람들을 승정원에 출근시켜가지고 실제 국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는 거의 17명 정도가 이 원상에 참여했고, 예종이 즉위한 후에도 이 원상제가 그대로 이제 유지되니까 이시의 남평정 이후에 새롭게 성장한 구성군 남이로 대표되는 신공신 세력, 원상제를 통해서 다시 부상하게 되는 이 한명회라든가 신숙주를 위시한 구공신 세력. 항상 그렇지만 역사에서 그 세력이 팽팽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 국면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예종은 과연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구공신 편을 듭니다. 아무래도 국정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보좌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조치로 그 당시에 20대의 병조판서 남이 장군을 바로 해임시키고 완전히 한직으로 좌천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신공신 세력들 이들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남이 장군은 그 20대 이미 국방부 장관도 되고 이시의 남평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혈기가 왕성해요. 그런 과정에서 예종 즉위 직후에 남이가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고변이 접수가 됩니다. 근데 이 남이 입장에서도 뭐 왕을 바꾸려는 그런 용무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다. 예종이 즉위하자마자 자신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니까 불만은 많겠죠. 한때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정말 찬밥 신세로 만들 수 있나? 그래서 불만이라든가 뭐 불평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또 남이도 내가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려면 좀 뭔가 세력을 형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능력 있는 또 젊은 세력들을 키워나가는데, 근데 이 남이도 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바로 이 유자강이라는 인물. 유자강은 각종 사화, 우리 조선 시대에 전개되는 사화에서 검증받은 관신이라는 좀 불명예를 쓰는 인물이거든요. 바로 그런 유자강을 딱 피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자강이 예종에게 남이가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을 한 거예요. 가장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런 뭐 실록이라든가 연료실 기록에 보면 유자강을 찾아간 남이가 이런 말을 했다. 요즘 혜성이 없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강목이란 책을 펼쳐놓고 광망이 희면 장군이 반역을 하고 2회에 걸쳐 반역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뭔가 나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일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지만 남이는 실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혐의를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자광이 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한명회 같은 그런 인물이 있고 오히려 이들이 반역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 남이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찼던 예종의 입장에서는 결국 다른 증인들을 불러내는데 남이 장군이 반역을 꾀했다라는 증언을 받아내요. 그리고는 또 남이도 이제 워낙 이게 역모 사건으로 비화되니까 거의 죽기 전에 끌어냈던 인물이 강순이라는 인물이에요. 강순도 바로 이시의 남평정의 노장으로서 참여했던 인물인데, 이 남이는 강순은 뭐 어차피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강순도 나의 역모에 가담했다. 이렇게 해야 이 역모가 끝인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 남이 장군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강순도 함께 처형당하고요. 그리고 이 남이는 거열령에 처해진 뒤 이 역모를 꾀했다라는 혐의로 7일간 교수되는, 그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거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이 남이의 죽음 이후 이 결과적으로는 예종도 그 자신의 어떤 뜻을 펼쳐보기에는 너무 짧은 제의기간을 가졌어요. 즉위 후 1년 2개월 만에 승하를 하게 됩니다. 사인은 실록 기록 같은 데 보면 결국 족질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예종의 무덤은 고양시에 우리 가면 서울릉이라고 있어요. 서쪽에 있는 5개의 무덤, 이런 뜻으로 요 서울릉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무덤은 숙종의 명릉이라는 무덤이고요. 창릉이 예종의 능입니다.
이런 우리 왕릉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맛집들이 많은데 특히 소릉 주변에 좀 맛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소릉 찾아서 맛집들 한번 탐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종이라는 묘는 또 특이하게 또 예종 스스로가 예종으로 정했다, 예지롭다,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아주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세조, 그리고 바로 이 조선 전기의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는 성종.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세조에서 성종 시대에 조선 전기의 정치 시스템과 문물 제도가 완성이 되었다. 근데 항상 예종 빠져먹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대를 순조롭게 나가는 데 있어서 세조에서 시작된 어떤 편찬 사업 이런 작업에도 예종이 경국대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실제 역할을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강력한 왕 세조, 그리고 조선의 대표적인 유교 군주 성종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왕이 예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